과거로 향하는 계획병. 실험실이 필요해 할 때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옥은 늘 환자이다. 그리고 의사는 실험 없이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의사 딜레마. 연구자들은 고의로 실험 참여자에게 계획병을 일으켰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통제된 조건에서 계획병을 연구하고 참여자에게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몸으로 실험하다. 연구자들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이러한 실험은 윌리엄스 스타크가 처음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불운했다. 스타크 박사는 1740년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나서 에든버러에서 공부했는데 또 유명 외과 의사이자 병력적인 존 헌터와 연구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갔다. 이 대화를 계기로 스타크는 자기 몸으로 실험하여서 의문을 불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는 다양한 섭취했다. 건강한 기분의 변화를 일기에 기록했다. 스타크는 1769년 6월에 프랑클린이 언급한 빵과 물만 먹는 식단으로 시작했다. 10주간 식단을 지속해서 8월 중순이 되자 잇몸이 부으며 계열병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기에서 계열병에 걸렸다고 인정한 적은 없었다. 스타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친구인 유명 의사 존 프랭글 경과 자주 만났다. 프랭글은 계열병에 관한 글을 썼고 기회가 주어질 때면은 계열병을 주제로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으나 직접 계열병을 경험했을 가능성은 적다. 프랭글은 1772년부터 1778년까지 왕립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재임 기간에 회의 도중에 잠드는 습관으로 주로 기억이 되었다. 계열병의 첫 징후가 나타난 뒤에 스타크버터, 치즈 같은 고지방 식품과 육류를 첨가하거나 빼는 등 식단을 다양화했으나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적은 없었다. 계열병 증상은 1770년 2월 23일 그가 2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지속이 되었다. 스타크는 영양실조였고 장염을 앓았을 수도 있기에 계열병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히 계열병에 걸릴 상태로 목숨을 잃었다. 클랜던의 또 다른 실험은 비타민C를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이 확인된 뒤에 1930년대 후반 계열병은 스타크 박사가 견뎌낸 자가 실험보다도 더욱 통제된 조건에서 연구가 되었다. 1939년 보스턴 시립병원의 외과 레지던트 존 H. 클랜던은 스타크 사례를 알고도 단념하지 않았다. 클랜던은 기존의 자가 실험법을 따르며 우유와 과일, 채소가 부족한 식단을 선택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제외한 모든 알려진 비타민이 보충된 치즈와 크래커를 섭취했다. 처음에 실험 참여자로 젊은이 3명을 모집했지만 본인이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을 그 젊은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클랜던도 실험에 합류했다. 그러나 젊은이 3명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몰래 식사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실험을 중단했고 클랜던이 유일한 실험 참여자가 되었다. 아스코르브산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된 덕분에 클랜던은 혈중 비타민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했다. 그의 혈장 내 아스코르브산 수치는 41일 후에 0으로 떨어지고 백혈군의 아스코르브산 수치는 81일 후에 0으로 떨어졌다. 식단 제한을 시작한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와 동시에 백혈군의 아스코르브산 수치가 0이 되고 한 달 지난 시점에 클랜던의 몸은 세계에서 피로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도 버틸 수가 없었다. 식단 제한을 시작한 지 134일이 된 시점에 이와 동시에
백혈군의 아스코르보르산 수치가 0이 되고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에 크랜더는 계열병의 첫 신체 징후를 발견했다. 다리와 모낭 주변에 검은 반적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살을 파고들었다. 160일 후에는 그의 피부에 약간의 출혈, 정확하게 점상 출혈이 발생했는데 잠시 크랜던이 일어선 사이에 다리 아래쪽에서 처음 발생한 점상 출혈이 점차 다리 위쪽으로 올라갔다. 식단을 제한하고 6개월이 지나자 점상 출혈은 허벅지에 도달했다. 크랜던은 외과 의사로서 상처 치료에 관심이 있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이 남긴 계열병에 관한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새로 생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래된 상처가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크랜던은 비타민C 결핍 식단을 시작한 지 3개월 상처가 생기고 6개월 후에 다시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아스코르산 수치가 0이었는데도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어졌다. 두 번째 상처가 생기고 열흘 뒤에 조직 검사를 실시했다. 피부는 정상적으로 치유되었으나 조직 깊숙한 지점에 치유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크랜더는 조직 검사 직후에 아스코르산 1000mg을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조직 검사를 하자 상처는 정상적으로 아물고 있었다. 선원들의 경험과 다르게 크랜던의 잇몸은 실험이 끝날 때쯤 약간 무르게냈지만은 붓거나 피곤하지 않았다. 크랜던 박사는 아마도 17, 18세기 선원보다도 치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했을 것이다. 당시 선원들이 주기적으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가 않다. 크랜던은 몸무게가 12kg 빠지긴 했지만 비늘은 생기지 않았다. 면역 기능 저하의 징후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험실에서 하는 통상적인 테스트 결과에도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피부 병변은 3주에 걸쳐서 회복이 되었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실험이라. 다른 후속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을 면밀히 했는데 그래서 소비자, 거주자 가운데 20명의 계열병 예방에 필요한 비타민C의 최소량을 결정하는 데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참여자 20명은 실험 기간 내내 하루에 비타민C가 1mg 미만인 식단을 섭취했다. 모든 참여자가 체내 비타민 저장량이 같은 상태로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실험 초기 6주 동안은 하루에 비타민C를 70mg씩 복용했다. 6주 뒤에 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참여자 3명은 매일 비타민C 영양제를 70mg씩 추가로 섭취했고 7명은 매일 비타민C 영양제를 10mg씩 추가로 섭취했으며 10명은 비타민C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하지 않았다. 상처 치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허벅지에 3cm씩 상처를 내고 다양한 시점에 조직 검사를 받았다. 비타민C 영양제를 먹지 않은 참여자는 모두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계열병에 걸렸다. 계열병의 징후로는 피부 점상 출혈, 잇몸 출혈, 무릎 부종 등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등과 관절, 팔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상처는 저절로 벌어져서 피가 났다. 비타민C 영양제를 받은 다른 두 그룹에서는 아무도 계열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루에 비타민C를 10mg씩 섭취하면 계열병을 예방하기에 충분했다. 계열병에 걸린 두 참여자는 놀랍게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동반한 심전도의 변화를 겪었다. 연구자들은 그러한 증상의 원인이 심장 근육 또는 심장과 심장 사이에서 발생한 출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두 참여자는 다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켜서 참여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의도는 없었기에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다. 어떤 참여자가
가슴 통증을 느끼자 그 고통의 원인은 감염이었는데도 연구자가 해당 참여자에게 고점 비타민 C를 지급했다. 연구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게 되었다. 비타민 C를 하루에 10mg, 70mg씩 섭취한 두 그룹은 건강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기혈병이 발병한 그룹의 일부 참여자는 하루에 비타민 C 10mg씩 섭취하고 비록 회복 속도가 느리기는 했지만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 연구자들은 매일 비타민 C를 10mg씩 섭취하면 기혈병이 예방되며 더 많은 양을 복용해도 뚜렷한 이점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오차 범위를 고려해서 의학연구위원회는 비타민 C의 하루 최소 필요 섭취량을 30mg으로 권고했다. 환자와 죄수들의 실험은 다른 실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어느 상세한 연구를 통해서는 아스코르브산의 대사작용이 밝혀졌다. 아이오와 주립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1966년부터 두 차례 추가 실험이 되어졌다. 수감자 12명이 실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오와 교도소 실험 참여자 가운데서 5명은 행동 및 심리 검사를 받았다. 우울증, 뇌향성, 건강연료증, 히스테리 징후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타민 C 보충으로 전부 해결되었다. 기혈병의 징후와 증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든 실험에서 비교적 일치했지만 비타민 C 결핍 식단을 먹기 시작해서 기혈병이 최초로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척 다양했다. 그러한 다양한 결과의 원인은 실험 참여자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섭취했던 다양한 식단에 있다. 아이오와 수감자와 스사크 박사를 비롯해서 체내 비타민 저장량이 최저 수준인 사람들은 비타민 C 결핍 식단을 먹기 시작하고 불과 2~3개월 만에 괴혈병이 발병했다. 세필드 실험은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비타민 C 10mg을 섭취하면 괴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는 초기 임상 연구를 수행한 린드와 다른 과학자들이 설명했던 사항을 입증한다. 일부러 유발하는 병, 괴혈병 인체 실험은 임상 시험 기준이 오늘보다 훨씬 느슨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진행된 연구의 윤리성 방법론적인 엄격성, 괴혈병 인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젊은이에게 고통스럽고 몸을 쇠약하게 하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을 일부러 유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임상시험 윤리를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실험 연구 참여자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은 최초의 환자가 된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 과학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일부러 괴혈병을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발장에서 정성과학자의 자리에 서서 아스코르브산은 생명의 토대에서 작용한다. 엘버트 센트 제리지 살아있는 상태와 암 1978년도 1933년 비타민 C가 아스코르브산으로 확인되고 화학적인 특성이 규명된 이후에 과학자들은 생명활동에서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정성과학 시기의 극적인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긴 했지만 상당수는 답을 찾았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무언가? 1937년 홀트 하스는 아스코르브산 구조를 밝힌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아스코르브산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8개 등등등 해서 구조가 단당류와 닮았다.
탄소 원자 가운데서 4개는 산소 원자 1개와 함께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나머지 탄소 원자 2개는 측세를 이룬다. 아스코르브산은 구조가 당류와 유사하므로 당류를 풍부하게 함유한 레몬즙에서 순수하게 정제하기 어려웠다. 샌드젤리는 소에서 채취한 부신과 헝가리산 파프리카를 원료로 사용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자들을 뛰어넘었다. 2가지 형태의 비타민C 화학 구조는 아스코르산 한원자, 탈수소 아스코르브산 산화된 형태, 환원된 형태 HOOH, 글루타티온은 산화제가 체내 필수 분자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산화제의 공격을 받아서 필수 분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디가드로 작용한다. 아스코르브산은 산화된 글루타티온에게 산소를 전달받은 최후의 희생양이다. 아스코르브산이 산화된 글루타티온을 다시 항산화제 형태로 되돌리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스코르브산은 산화되어서 탈수소 아스코르브산이 된다. 계혈병에 걸리면 아스코르브산이 산화제와 반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산화제가 세포 조직을 손상시키며 일부 계혈병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 가지 복잡한 문제는 체내 아스코르브산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도 높으면 아스코르브산은 산화촉진제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아스코르브산은 조직을 보호하지 않고 산화를 촉진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량 아스코르브산을 정액주사로 투여할 때만 일어난다. 아스코르브산을 먹었을 때에는 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혈액에서 산화촉진제로 작용할 만큼 농도가 상승하지 않는다. 이처럼 산화촉진제로 작용하는 아스코르브산의 특성은 암세포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에서 고용량 아스코르브산 정맥주사의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 비타민C 합성 능력이 진화는 바다에 살았던 최초의 동물은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했고 오늘날 해양동물 중에서도 합성 능력이 있는 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초의 양서류는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로 진출한 직후에 비타민C의 합성 능력을 진화시켰고 포유를 비롯한 후손에게 그 능력을 물려주었다. 예외도 존재한다. 몇몇 동물 종은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상실했다. 여기는 영장류와 기니피그, 또 거의 모든 박쥐, 종, 일부 조류종이 해당한다. 이들 동물은 아스코르브산 합성 경로에서 최종 효소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비활성된 돌연변이이다. 이 효소는 L-글루노락톤 산화효소라는 까다로운 이름으로 불린다. 글루어 유전자의 불확실성과 돌연변이는 진화 과정에서 여러 번 발생했으나 식단에 비타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서 이 돌연변이는 정기적이다.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상실한 종은 식물을 주로 먹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먹이를 섭취하면 번성할 수 있으나 식단에 비타민C가 결핍되면 계혈병에 걸리게 된다. 악셀 홀스트와 데오도르 프레릴커는 실험 동물로 우연히 기니피그를 선택했다. 기니피그는 활성 굴로 단백질이 없으므로 비타민C 결핍 식단을 섭취하면 계혈병의 징후가 나타난다. 식물의 열매는 동물의 씨앗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 진화했다. 동물은 열매와 씨앗을 동시에 삼키고 자신의 영역에서 배설하며 씨앗을 뿌린다. 과일에 함유된 항산화제인 아스코르브산은 과일의 맛을 보존한다. 순수한 아스코르브산은 맛이 시큼해서
과일을 매력적인 간식으로 만들 확률이 낮지만 설탕을 비롯한 맛있는 물질을 보호한다. 즉 비타민C는 과일과 베리의 맛과 질감을 보존한다. 예컨대 사과는 가역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갈변한다. 이는 가역의 맛을 떨어뜨리며 멍들거나 무르게 하므로 비타민C가 없었다면 사과는 동물에게 외면받았을 것이다. 비타민C는 슈퍼마켓에서 산화 반응의 부작용을 방지할 때도 중요하다.